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죠.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맺은 통화스와프가 종료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고 난리가 났을 때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로 급등하고 외환시장도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갔었는데요. 그때 한국과 미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발표가 난 바로 다음 날부터 자금 조달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왔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7.4% 급등하고 환율도 하루 만에 40원 가량 떨어졌었죠. 통화스왑의 역할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통화스왑을 맺고 그 이후로 종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통화스왑을 연장을 안 하고 12월 31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예정대로 통화스왑을 종료하는 이유로 국내외 금융과 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죠. 지금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연장은 안 하는 걸로 됐고 나중에 필요한 상황일 때 통화스왑을 재체결하든 통화스왑은 외환 유동성 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건 사실이죠. 오늘은 통화스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통화스왑이 왜 필요한지, 통화스왑이 실제로 과거 우리 경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하고 미국 간에 통화스왑 연장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가는 오늘부로 한미 통화스왑이 종료를 맞게 됐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국내 경제도 위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화스왑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불필요해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사를 봐도 그렇지만 이런 한국은행의 말하고는 다르게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은 사실 꼭 필요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통화스왑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이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통화스왑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던데 통화스왑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먼저 통화스왑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한국하고 미국이 통화스왑을 맺었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이유가 생겨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필요한 상황일 때 통화스왑을 맺은 기간 내에서는 우리나라 돈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통화스왑을 맺었던 당시에 정했던 환율로 언제든지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빌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스왑을 맺으면 위기 상황 때 달러 확보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달러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환율이 높게 치솟아 오를 텐데 이전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 기준으로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이거죠. 통화스왑 맺을 때 정해놓은 금액만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으로 인해 환율이 급변하는 외환 변동성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통화스왑이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터키 상황처럼 통화스왑을 맺은 상대국의 돈 가치가 급락하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하고 맺는 통화스왑은 보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통화스왑이라는 장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나라가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으로 IMF에서 돈을 직접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국내에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위기라는 경제위기를 처음으로 맞게 되는데요. 당시에 한보와 진로, 기아그룹 같은 다수의 재벌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제1은행, 신한은행 등의 5대 시중은행까지도 파산할 정도로 경제 충격을 상당히 심하게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도 많이 없는데 게다가 다른 나라하고 통화스왑도 맺지 않다 보니까 그 외환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IMF한테서 직접 돈을 빌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돈을 빌려주는 조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혹한 조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맨날 외환 보유고니 통화스왑이니 말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달러가 부족해서 겪는 외환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달러 외환보유고를 쌓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국 내에 이렇게 달러 외환보유고가 많아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달러 외환 보유고만 충분히 쌓아둬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그런 대외 충격이 터졌을 때 국내 경제에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외환 보유고만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해외에서 투자된 자금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쵸. 이런 한계를 우리나라는 2008년에 겪게 되는데요. 2008년 9월에 글로벌 4위 투자은행이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시중의 다른 대형은행들까지도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위험 상황을 대비해야 되니까 현금 확보를 늘리고 투자 자금을 회수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당시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시장에 투자됐던 해외 자본들이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등의 그런 투자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한 후에 대규모로 자기 나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짜증나는 게 사고는 미국이 쳤는데 달러가 귀해지잖아요. 아무튼 리먼 사태로 국내 달러들이 쫙 빠져나갔네요. 네. 그러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 유출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긴급하게 달러 투입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당시 상황이 경기 불안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계속 늘게 됐고 결국 환율은 1,400원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거죠.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방어를 했는데도 그렇게 오른 거네요. 네. 그러다 2008년 10월에 한국은행이 미 연준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하게 되면서 환율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찾으면서 하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통화 수합을 맺음과 동시에 이때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내리게 됐고 그렇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도 한국하고 미국이 통화 수합을 맺으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기억해보면 그때도 환율이 잠깐 난리였는데 한국하고 미국이 통화 수합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통화 수합이라는 걸 체결하게 됐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아시아 국가들이 이 통화 수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통화 수합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이 종료되게 되면서 학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통화 수합을 종료해도 괜찮다는 쪽은 외환 보유고도 지금 사상 최대치고 시장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외화 유동성 대응 역량도 커졌기 때문에 종료해도 영향은 안 클 거다. 문제 생기면 그때 재체결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학계에서는 이번 통화 수합 종료를 왜 우려의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이 달러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지난 11월부터 달러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 첫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만 총 3차례 그리고 향후 2년간 6차례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벌써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신흥국들의 환율이 이미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점점 달러가 귀해지고 있는 그런 달러 강세 쪽으로 흐르고 있고 이런 흐름이 향후의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 때문에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통화 수합을 종료했다 이거네요. 그쵸.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자체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외환 보유고는 지금 역대 최고치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네,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6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정한 그 공고치에는 이 금액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라든지 외환 부채 등을 계산해서 봤을 때 최소 지금보다는 2배가 많은 적어도 9,300억 달러 정도는 돼야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비축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의 자료는 각 나라가 보유한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대만도 90%고 러시아도 40%가 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20% 전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진 인도와 브라질은 달러 부족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그 비율을 보면 28%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 외환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현재 터키를 포함한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과 우리나라가 달러 부족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만큼 하루빨리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통해서 외화 유동성의 대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 보유고 금액이 최대치라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안심할 수만은 없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화 수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외환 문제나 환율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통화 수합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IMF 외환 위기처럼 이런 수단이 안 갖춰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